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이혼 6개월 차가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거의 간병과 헌신으로 다 흘려 보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었다고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냐면 저는 결혼 생활의 3분의 1을 거의 시어머니 간병으로 보냈거든요. 중풍으로 쓰러지신 어머님은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손수 밥 차려 먹는 것도 안 되고 씻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누군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까지 신청해야 했죠. 굳어진 몸을 자주 마사지해드리고 매 끼니마다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화장실도 데려다드리고 씻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이래저래 하루 종일 어머님 곁을 지킨 거였죠. 주변 분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친부모라도 그렇게 옆에서 간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어머니를 그것도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요. 어머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기에 저에게도 두 번째 엄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과거에 저희 엄마도 저희 친할머니 간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걸 보며 자라서인지 그런 게 익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거동이 힘든 시어머니를 곁에서 돌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많이 희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희생에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겠죠. 하지만요, 그 3년의 세월 끝에 제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뻔뻔한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막힌 말이었습니다. 3년간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니고 제 나름 참 열심히 모셨다 싶은데 시어머니의 본심 앞에서 제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이 기막힌 배신극의 시작은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6개월도 안 됐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반년차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일반 병실로 가던 날 삼형제였던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사실 수 없는 어머님을 누가 돌보냐는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어머님을 떠맡게 될까봐 걱정하며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으실 때도 재산 제일 많이 받으셨으면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죠. 남편의 말에 큰아주버님이 소리치더군요. 나는 도저히 사정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서 조금 더 받았다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도 아닌데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법 있어? 둘째, 네가 어머니랑 가까우니까 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재수 씨도 일 안 하고 집에 있잖아. 그 말에 둘째 형님은 발끈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저희 집 애만 셋이에요. 어린애들 챙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병수발을 도맡아 하라고요? 저보고 힘들어 죽으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몸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건강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다 저한테... 그리고 형님은 뭐 하시고요? 둘째 형님 말에 첫째 형님도 생 난리를 쳤죠. 나도 안 돼. 우리 성현이 고3이잖아. 라이딩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건강 얘기하면 내가 더 안 좋아. 나 갑상선 때문에 수술 받은 거 몰라? 그거 다 나으셨잖아요.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갑상선 같은 건 무리하면 다시 심해진다고. 그렇게 다투시더니 문득 저를 힐끔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내 동서가 제일 젊고 건강하긴 한데 아직 애도 없고 그리고 동서일은 재택근무 전환도 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두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동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유산 받을 때나 알랑방구지 이럴 때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병상에 홀로 누워 눈물만 흘리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결혼한 지 그때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요. 어머님이랑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인데 어머님을 전적으로 모신다니요. 그것도 몸이 성치 않은 어머님을요.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다 외면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서글픈 모습을 본 순간 그 모습에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친할머니 간병 오래 하셨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한테는 간병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도 전이고 얼마든지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엄마는 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말기였어요. 그래서 미처 손쓰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저는 그게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24시간 엄마 곁에 붙어있는 한이 있더라도 대소변 다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엄마만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에게서 저희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비록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고 그때의 그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냥 제가 자처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땐 다른 형제들의 이기심도 남편의 비겁함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저기 누워있는 어머님이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역시 막내 동서 너무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우리도 많이 도와주겠다 등등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에 좀 당황했고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떡하냐고 어머님을 누군가 모시긴 해야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본인이 아니라 제가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고 그 길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좀 충동적으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굳은 몸을 마사지해드리고 재활치료도 모시고 다니고 소화가 잘 안 되시니 매 끼니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드렸어요. 거기다 씻겨드리고 시중 들어드리고 제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여행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처음엔 미안하다며 자기들이 자주 와서 도와준다 어쩐다 동서도 좀 쉬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1년 정도 지나니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고요. 형식상이라도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고 남의 일인 양 생각했던 거죠. 어머님은 그 기간 동안 기적처럼 차도를 보이셨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재활도 하면서 몸을 많이 회복시키셨거든요. 어머님이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게 보이면서 제 고생도 점차 끝이 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 희생의 대가는 끔찍한 배신이었죠.
어머님은 몸을 조금 회복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요. 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았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부부, 특히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시려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 첫째 형한테 엄마가 돈을 다 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시고 사는 건 우린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도 그 통화를 듣고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둘째 형님이나 아주버님보다 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시기로 한 극 초반에나 좀 오셨지 나중에 나의 발길 끊으셨기에 둘째 형님도 첫째 형님 욕 많이 했거든요. 유산만 받을 줄만 알고 못됐다고요. 어머님도 그런 첫째 내외에게 실망이 크셨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 판 돈을 큰아들에게 넘겼단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이래요. 또 큰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머님께 하소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사실 형제 며느리 중 저한테 가장 기막힌 일이 아니겠나요? 실질적으로 간병을 도맡아 한 건 저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섭섭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대가를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돈이고 첫째 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 외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섭섭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러셨나 보다 이해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황당하게도 남편이 뜬금없이 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3년 동안 엄마랑 붙어 지냈으면서 엄마 마음 하나 못 얻었어? 엄마가 그동 홀라당 형 줬다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라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처음엔 어머님이 첫째 아주버님에게 홀라당 유산 준 것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괜스레 더 저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간 자기 엄마를 돌봐준 고마운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 마음 하나 못 잡고 유산도 하나 못 얻어낸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였죠. 제가 3년간 어머님 보살핀 공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 맡겠다고 했는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뭘 바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자기 엄마를 그렇게 헌신하며 돌봐준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에게 울면서 따졌고 그 일로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산 문제로 뜬금없이 저를 원망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의 건강이 나아졌지만 오히려 남편과 저는 더 많이 싸우면서 사이가 점점 틀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제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러겠어?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지웠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의 회사가 위치한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공교롭게 친구 회사와 남편 회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친구 하는 말이 제 남편을 자주 봤는데 어떤 여자랑 붙어 다니는 걸 많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보는 남편의 행동도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의심하니 가장 힘든 건 저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는 건지 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폰도 너무 철저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블랙박스도 잘 끄고 다니는지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정말 의심한다기보다 내가 틀렸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바램과 달리 남편은 딴짓을 한 게 맞더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 심부름 센터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는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지네 엄마 간병 맡기고 지는 바람을 핀다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 줄까요? 라고 했는데 추가금이 너무 비싸서 됐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어머님은 방에서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의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3년간 간병했던 시어머니였기에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비록 유산은 장남에게 줄지언정 어머님도 저에게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을 거라고, 어머님과 내 사이도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바보같이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켠으론 어머님의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했을 때 저희 엄마가 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진들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사진들을 어머님의 이불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사람 바람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오열을 했죠. 어머님도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 쌍욕이라도 퍼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간병하는 기간 동안 나름 잘 지냈기에 당연히 제 편을 들으며 길길이 날뛰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지도 않고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당황을 했죠. 왜 어머님이 안 놀라시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얼떨떨하게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이 대뜸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아휴, 너도 다 알았구나. 네? 그 순간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도 뭐 안지 오래된 건 아니고. 와,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데에 대한 배신감보다 어머님이 알면서 모른 척했다는 그 배신감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어머니,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다고요? 모른 척 했다는 게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형석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그 여자한테 푹 빠졌는데 내가 만나지 말란다고 안 만나겠니?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 두고 바람 피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따졌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니? 네?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아휴, 형석이 걔가 내 얘기 듣는 애니? 내가 헤어지란다고 얘 헤어질게요 하겠냐고. 어머니, 이건 아니죠. 그래도 엄마로서 뭐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휴, 난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래? 형석이랑 둘이 얘기해라. 아이고, 갑자기 또 몸이 안 좋네. 그러면서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심지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하시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생색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 지난 희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묵인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의 불륜에 가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신 거였다는 걸요. 제가 마트 장 본다고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안 들고 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우연히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돈이 많대. 그 여자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무슨 교수라나? 우리 형석이 하는 말 들어보니 차도 외제차에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명품이라는 거야. 아, 세상에 우리 형석이가 완전 행제한 거지. 근데 우리 며느리가 뒷조사까지 해서 둘이 만난 걸 캐낸 거야. 아휴, 걔도 참 무서운 애지. 사람 시켜서 뒷조사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형석이한테 말했더니 형석이도 미행하는 줄 전혀 몰랐대. 아이고, 순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형석이더러 걔가 뒤에서 미행하고 그런 거 불법 아니냐고. 그런 거 나중에 이혼 소송하고 하면 너도 물고 늘어지라 그랬잖아. 라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여자랑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은 이혼하길 바라시고 있더군요. 본인도 몸이 많이 괜찮아졌으니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거겠죠. 어머니! 제 외침에 어머님은 놀라서 저를 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 나간다더니 내 통화 엿들었니? 아, 사람 써서 남편 뒤를 캐질 않나? 시어머니 통화하는 걸 엿들질 않나? 어머니, 지금 형석 씨랑 이혼하길 바라시죠? 방금 들어보니 그 바람낸 여자가 부잣집 여자라던데. 3년간 헌신한 며느리 내팽개칠 만큼 그 부자 여자가 탐나세요? 너, 나 간병 좀 했다고 생색낼 생각하지 말어.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생색낼 거면 나 이 집 안 왔다. 간병 그거 조금 했다고 생색은. 안 오시면요. 큰 아주버님도 작은 아주버님도 아무도 어머님 안 맡겠다고 했어요. 다 외면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까? 아이고 오냐, 내가 하마 절 받아라. 반신불구됐다가 겨우 회복돼서 조금 움직이는 시어머니 절 받으면 되겠냐고. 아, 그럼 내가 절하마.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생색내지 마. 생색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이야. 아니요, 와이프 놔두고 바람피는 게 제일 더러운 짓이고 쓰레기 짓인 것 같은데요?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으면 그 부잣집 대단한 여자가 내 아들 좋다는데 이혼남이라도 괜찮다고 자기한테 오라는데 안 옥하겠니? 아, 너 같으면 안 가겠냐고. 네, 저 같으면 안 가요. 사람 새끼면 안 가죠. 지 엄마 3년 동안 간병해줬더니 바람피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 새끼인가요? 뭐가 어째?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듯 했지만 몸이 성치 않았기에 그러지는 못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눈은 그동안 제가 알던 그 불쌍한 처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뱀의 눈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방문을 닫고 나왔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곧장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2차전이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찌나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나오던지 남편에게 저는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이 기막힌 현실에 혈압 올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며 그 부잣집 딸 상간녀에게 소송장을 날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최대 금액으로 해서요. 남편과의 이혼보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먼저 하시라고 했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 승소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을 보내면서도 돈 많은 여자라고 하니 제가 소송 금액에 쓴 몇천만 원 정도는 푼돈이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저기, 혹시 이영석 아내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크게 있나 본데 제발 취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 여자라고 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돈 줄 테니 제 남편 놔달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발 취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설설 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그렇게 큰 돈 없거든요. 제가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거짓말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님 말로는 비싼 오피스텔에 살고 외제차 타고 아버지가 회사 대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비싼 오피스텔은 친구랑 같이 사는데 거의 얻어 사는 거고 차랑 가방도 다 친구 거랍니다. 그 친구는 큰 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라 돈이 많은 친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여자는 제 남편이 밖에서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라더니 실상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제대로 들어야 소송 취하할 겁니다. 저는 그 상간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혼 끝날 때까지 부잣집 딸 행세 계속하세요. 그 인간이 저한테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주게 만들어야 하니까. 네? 하지만 우리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거든. 이것도 아주 소중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 정도 위자료에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선택해요. 그날부터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소송 취하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여전히 가짜 부잣집 딸 행세를 했고 제 지시를 따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죠. 빨리 저랑 이혼하고 부잣집 여자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혼 안 해준다 버티니까요. 그렇게 똥줄이 탄 남편은 결국 집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이제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드디어 이혼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는 조정실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 3년간 우리 엄마 모신값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할게. 라면서 무슨 선심 쓰듯 그러는 겁니다. 실상은 제발 이혼 좀 해달라면서 전 재산 다 넘긴 거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조정위원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그날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저희는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계단을 거의 뛰어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신이 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많이 기다렸지? 내가 얼른 갈게. 좀만 기다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조롱하듯 웃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야, 이영석. 그는 인상을 팍 쓰더군요. 왜? 새 출발 축하해. 내가 마지막 이혼 선물 하나 줄게. 저는 그 인간의 면전에서 제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은 최대로 키우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그 말에 전 남편 얼굴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들떠있던 미소가 그 거만하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회사 대표 외동딸 목소리지 뭐긴 뭐야. 그 황당한 표정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게 사실이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회사 대표 딸이 너한테 왜 관심을 갖겠니? 이제 알았어? 너 제대로 당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번쩍이던 비싼 양복이 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을 떠났어요. 남편은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간 모양인데 그 여자는 이혼이 끝났다는 것을 안 순간 바로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자기 집도 아니었고 직장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을 거니까 그 여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고 다시 반신불구가 왔다더군요. 3년 동안 그나마 회복이 돼 있다가 더 심해진 거죠.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집도 없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받아주겠나요? 어머님은 결국 변두리의 오래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님을 찾지 않고요. 남편은 저한테 집 통째로 넘기고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간병한 조강지쳐 버린 게 소문나서 손가락질 제대로 당했죠. 지금은 어디 원룸 하나 얻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나몰라라 한 그들에게는 남은 앞날이 가슴 무너지는 지옥이 되겠죠.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죠.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이냐고. 은혜도 모르고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던 그 사람들. 비록 저도 3년이란 시간은 흘려보냈지만 금전적으로 남은 게 있으니 그냥 간병비 받았다 셈치고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에서 늦깎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갖은 구박을 견디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식모이자 함부로 막 부려도 되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건 20년 전 베풀었던 작은 선의 하나가 기적 같은 인연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막힌 드라마를 이야기하려면 제 눈물로 얼룩졌던 20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셨고 저는 여유 있게 가정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철부지였죠. 옷을 유난히도 좋아했기에 대학에 가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평범하고 밝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죠. 수능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사장실 안에서 쓰러진 채 직원분들에 의해 발견이 되셨어요. 심장마비셨고 이미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 회사의 부도 소식까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는 자금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도 못 자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과로해 그러다가 결국 회사 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지금도 아빠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은 거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고꾸라졌습니다. 집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희 엄마도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고 힘든 일은 겪어보신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까지 찾아왔고 자리에 몸져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딸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픈 엄마를 책임져야 했죠. 당연히 대학 진학은 꿈같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을 턱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라도 취업을 하게 해주면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은 낡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작은 방직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죠. 공장 안은 환기가 안 되어 하얀 손먼지가 눈처럼 날아다녔고 마스크를 써도 목구멍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를 거닐며 미팅을 할 때 저는 기계 기름 냄새에 절어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평탄하고 평온했던 제 인생은 그때 확 고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희진아, 너 참 성실하고 착한데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만나고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재차 권유를 했고 사장님이 말하시는 건데 자꾸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전 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억지로 소개팅을 시켜줘서 만나긴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솔직히 말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상대는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많은 32살의 아저씨였거든요. 심지어 또래보다 노안이라서 더더욱 나이가 많아 보였죠. 첫 만남에서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저 아저씨였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만들어준 자리인데 함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며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그저 어떻게 말을 해야 잘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에게 아주 솔깃할 만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지역 농수산물 시장에서 꽤 크게 도매 첨가상을 운영하고 있는 알부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랑 마지못해 2번 정도 만났지만 이제는 만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거절을 할까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 남자네 엄마가 뜬금없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제 어린 나이와 고분고분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고작 20대 초반이었기에 숫기도 없고 수상물정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달콤하지만 끔찍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정 다 들었는데 공장 다니면서 병든 홀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우리 상훈이는 네가 마음에 참 든단다. 우리도 만나보니 네가 참 괜찮아 보이고 우리 상훈이랑 결혼만 하면 네 친정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우리가 꼬박꼬박 대주마. 대신 우리 가게가 워낙 바쁘니 일손만 조금 거들어. 가족이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 합가해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자꾸나.
그 말은 말투만 나긋나긋할 뿐이지 속뜻은 저를 인력으로 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을 도와줄 사람 하나 더 데리고 온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당장 엄마 병원비나 약값조차 밀려있고 혼자 생활비를 버는 게 너무 버거웠던 저는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재앙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부잣집이라고 하니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어떤 서리분간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조언을 해줄 사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이 극심했고 모든 걸 저 혼자 짊어지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랑조차 없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그렇게 한 결혼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등한 자격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병원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저를 일꾼 겸 며느리로 들인 거니 말이죠.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지만 단 하루도 맘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도 어머님은 저를 새벽 4시 공판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무거운 과일 박스를 나르며 수없이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무리하다가 양수가 터져 원래 예정일보다 좀 일찍 아이를 낳게 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만 고생한 게 아니라 집에서는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제2의 출근이었죠. 어머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밥상 차리기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것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돈 주고 사온 식모 취급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당시 중학생이던 늦둥이 신우 박지은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40 넘어 얻은 귀한 딸이라며 오냐오냐 키운 탓에 그녀에게 저는 올케가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하녀였습니다. 언니, 내 운동화 아직도 안 빨았어? 내일 체육 시간인데 어떡할 거야? 짜증나 진짜. 언니, 나 배고파. 라면 좀 끓여줘. 계란은 반숙으로. 알지? 어린 시누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마음에 안 들면 시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고 저는 그때마다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시댁에서 주셨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그 모멸감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과상일에 집안일까지 저 혼자 다 도맡아 했고 제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느새 거울 속의 저는 꿈만 턴 20살 정희진이 아니라 그저 초라하고 삶에 찌들어버린 아줌마일 뿐이었죠. 가족들의 무시는 여전했고 저도 어느샌가 저조차도 그런 것에 무뎌져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참아왔던 둑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시누이 박지은은 서울의 유명 패션 회사의 MD로 입사했습니다. 온 집안이 우리 지은이 출세했다며 난리법석을 떨었죠. 시누이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저에 대한 무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지은에게 저는 새언니가 아니라 막 부려먹어도 그만인 지 노예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내 방 책상 위에 서리봉투 있죠? 그거 지금 당장 회사로 가져와요. 지금 당장! 아가씨, 지금 좀 바쁠 시간이고 어머님 밖에 계셔서 가게를 비우기가 힘든데 혹시 퀵으로 보내면 안 될까? 제 말에 신우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쳤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퀵을 써! 그러다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라고! 제발 긴 말 좀 시키지 말고 들고 오라면 그냥 들고 와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 늦기만 해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제가 통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당장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가게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평소 어머님은 제가 가게를 비우면 불호령을 내리기 때문에 저는 좀처럼 가게를 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생각이 없냐? 지금 지은이가 급하다는데 그거 묻고 있어. 얼른 갔다 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옷만 좀 갈아입고. 지금 가라고. 애가 급하다는데. 너 때문에 지은이 회사 잘리면 책임질 거야? 아무도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보니까 그냥 빨리 갔다 와. 그렇게 어머님의 닥달에 저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흙이 묻은 작업복에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에서 집은 가까웠거든요. 그 사이에도 신우가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해 난리를 쳤기에 서둘러 택시를 타고 신우의 회사로 갔죠. 번쩍거리는 고층 빌딩숲,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촌스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저는 마치 외계인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쭈뼛거리며 회사 로비에 도착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련된 차림의 신우이가 인상을 쓰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후다닥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인지 크게는 말 못하고 이를 악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왜 이제 와요? 내가 빨리 오라고 했죠. 바로 온 건데. 얼른 내놓고 빨리 가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우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박지은 씨, 여기서 뭐 해요? 그 모습에 신우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과장님, 차장님.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신우의 회사 동료들인가 보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대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생글생글 너무 밝고 싹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쭈뼛거리며 서 있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 저는 당연히 저희 올케 언니인데 서류 갖다 주러 왔어요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 저희 집 일해주시는 아주머니인데요. 제가 서류를 놓고 와서 갖다 주셨어요. 좀 심부름 시켰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저에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라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이거 택시비인데 택시 타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거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른 가보세요. 그러면서 제 팔을 막 떠미는 겁니다. 제 행색에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모멸감과 서러움에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신우가 막 저를 밀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몸을 돌리던 그때였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로비 저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가오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가볍게 숙여 목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우도 어머,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회사 이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사님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혹시 희진이 아니니? 정희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나를 알까? 그리고 동시에 이 초라한 꼴을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맞네. 희진이 맞네.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이사는 눈시울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도 알아보겠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맞아. 나 미연이야, 김미연. 세상에, 희진이 맞네. 멀리서 보고 설마 했는데 희진이 맞아. 어머 세상에.
그 이사님은 바로 제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인 미연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미연이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급식비조차 내지 못해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유복했던 저는 부모님께 말을 내 도시락을 하나 더 싸와서 학교 가는 길에 미연이에게 슬쩍 주곤 했어요. 미연이도 처음에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늘 도시락을 싸워서 다른 친구들이 보기 전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해오라는 준비물도 항상 2개를 챙겼고 미연이에게 필요한 책이나 문제집도 챙겨주곤 했었어요. 미연이를 동정하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고 단순히 내 친한 친구인데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게 싫었습니다. 생색낼 것도 없었고 유난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저 저는 제 걸 챙기면서 미연이 것까지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미연이네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저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고 복이었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미연이가 너무 고마워해서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나야말로 고마웠다고 자주 연락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연락은 했었는데 미연이도 사정이 생겼는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고 저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며 어느새 미연이는 추억 속에 남겨두게 되었죠. 그런데 20년간 잊고 지냈던 미연이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 미연이구나. 그래, 맞아. 희진이 맞네. 나 너 많이 찾았는데. 미연이는 흙과 때가 묻은 제 작업복은 신경 쓰지도 않고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신우도 엄청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미연이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급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던 길이었다고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미연이는 저녁에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나갔죠. 그러면서 저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가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 이사님. 미연이가 이사님이구나. 이사님더러 미연이가? 그러면서 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존경하는 이사님인데 제가 미연이가 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였죠. 예전에 친했던 친구 사이야. 연락이 끊긴 지 좀 됐고.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새언니랑 친구였다고요? 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잘난 이사님과 제가 친구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그런데 신우가 이사님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죠? 뭘 다 얘기해? 내가 신우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집 청가상한다는 거요. 아직 통화도 안 했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냥 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움이라고 하세요. 뭐라고? 너 그러고 보니 아까도 직장 동료들한테 나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 저도 기분이 상해서 따졌죠. 그런데요?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요. 나 네 가족이야. 네 올케 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니, 거기서 구구절절 뭐 설명해야 돼요? 아, 진짜 짜증나게. 이사님이랑 친구라고 갑자기 본인이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저도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엄마! 하고 어머님을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미쳤나봐. 갑자기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따져. 뭐라고? 야, 너 왜 지은이한테 따져? 네가 따질 게 뭐 있어? 하면서 어머님이 다짜고짜 사태질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혀 말했죠.
어머니, 오늘 아가씨 필요한 서류 갖다 줬는데 회사 동료들한테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거기서 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도 가족인 걸 밝히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제 말에도 어머님은 허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네? 너 여기 일하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 생활비며 병원비 내주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말도 어이없는 게 저는 따로 월급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당하게 일한 값으로 저희 엄마에게 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만 주세요. 제가 일하잖아요. 그만큼.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했네. 일하는 사람. 너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지은이가 틀린 말했니? 어머니. 그러겠다면 그러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잔말 말고 그렇게 해. 지은아, 이제 됐어? 응, 엄마. 진짜 짜증나게 굴어, 새언니. 솔직히 새언니 같은 사람이 나랑 신우 옳게 살려고 하는 거 나 쪽팔려요. 라면서 획 나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히고 서럽고 비참하던지. 저는 너무 참담한 기분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기분으로 있는데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미안해. 아까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급한 일이어서. 집에는 잘 돌아갔지? 응. 세상에, 어떻게 너를 우리 회사 로비에서 다 만나니? 나 너무 네가 보고 싶었거든. 너도 그랬어? 나도 종종 너 생각났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미연이와 연락이 끊긴 것은 미연이가 갑자기 집 사정으로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거기서 살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디자인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명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 후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회사의 이사로 스카웃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저보고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회사에는 어쩐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결혼을 좀 일찍 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해서 가져다 준 거다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아는 척 말라고 난리를 쳤기에 저도 딱히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누구? 혹시 박지은 대리? 옆에 서 있던데. 맞아. 알아? 잘 알지. 왜냐면 내 남동생 너 기억나? 성철이. 성철이는 변호사야. 하여튼 지금 성철이랑 박지은 대리랑 만나는 사이거든. 정말? 알고 보니 신우는 미연이의 남동생과 결혼까지 전제로 교제 중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연이가 신우이의 예비 신우이였던 거죠.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미연이의 남동생을 아는데 그때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이인데 저희 신우처럼 못돼 처먹은 여자랑 만난다고 하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지은 대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게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 박지은 대리 집에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대충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예전에 디자이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형편 어려워지면서 학교는 못 갔던 거야? 그렇지 뭐. 그랬구나. 너도 고생 참 많았겠다. 말도 못하지. 이젠 괜찮아. 라는데 어쩐지 옛 친구랑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나고 제 처지가 더욱 울적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우리 자주 보자.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고마워. 그러다 얼마 후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연말 송년 파티가 있는데 저를 초대한 것이었죠.
희진아, 직원들이랑 직원들 가족들도 참석해도 되는 파티거든. 너도 와. 재밌을 거야.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왜? 네가 어때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꼭 와야 돼. 그러면서 미연이는 전문 메이크업 샵도 예약을 해주고 최고급 드레스까지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설레고 좋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이런 호사도 누려보내 싶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20년 전 꿈 많던 그 시절의 정희진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미연이가 초대한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미연이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미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연회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 저를 발견한 신우가 귀신이라도 본 듯 일그러진 채 오는 겁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 친구가 초대해서 왔는데. 미쳤나봐 진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드레스는 또 뭐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분 나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가씨가 뭔데 나한테 돌아가라 말아야. 내 친구가 초대해서 온 건데. 와 진짜 미치겠네. 가라고 좀. 저도 기분 나빠서 싫다고 하면서 지나가려는데 신우가 나가라고 그러면서 제 팔을 확 당기는 겁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으며 실수로 웨이터의 쟁반을 건드렸고 와인이 신우 위의 새하얀 원피스에 튀고 말았죠. 신우 위의 비명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도 쳐다보고 저도 너무 놀랐죠.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당장 따라 나와요. 하면서 폭발할 것 같은 얼굴로 제 팔을 당겨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회장 밖에서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이거 어쩔 거야. 별 그지 같은 게. 내가 가라고 했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래도 네 새언니야. 새언니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언니 해주니까 네가 뭐 된 줄 알아? 쥐뿔도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네 집 생활비나 받는 그지 주제. 야! 뭐?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어디 두고 봐. 집에서 아주 쫓겨나야 정신 차리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아주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내 손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박지은 대리? 돌아보니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는 눈을 부라리며 신우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미연이가 있는 줄 몰랐던 신우도 엄청 당황하더니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횡설수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오셔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셔가지고. 닥치세요. 내가 다 들었는데. 미연이의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진아, 너 괜찮니? 박지은 대리가 너네 신우였어 혹시?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어? 말하지 말아달래. 쪽팔리다고. 뭐라고? 미연이는 차갑게 신우를 쏘아붙였고 신우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박지은 대리 싹싹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무섭고 이중적인 사람이었네. 성철이는 이런 모습 모를 것 같은데. 이사님. 우리 성철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못돼 처먹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거든. 지금 보니까 박지은 대리가 딱 그 짝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파티장에는 들어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꼬라지도 그렇고 집에나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요. 신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연이는 신우를 쏘아보더니 저를 데리고 다시 안으로 가더라고요. 그 파티에서 쫓겨난 건 결국 제가 아니라 신우였죠. 그날 제 핸드폰은 시댁 식구들의 전화로 불통이 났습니다. 신우가 집으로 가서 다 일러바치고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늦게까지 미연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요. 미연이도 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친구가 전데 그렇게 고생하고 산 줄 몰랐다면서요. 네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20년이라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틴 거야. 그러게.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내 변호사, 내 재료 다 써서라도 너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응? 성공하면 너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도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생각했던 이혼을 하고 그 집과 끝을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짐 챙기러 갔는데 저더러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20년 동안 쥐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 말에 결국 폭발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진짜 듣자 하니까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무슨 은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쎄 빠지게 일했어요. 월급 받는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생활비랑 병원비 된 거나 다름없어. 아니, 차라리 내가 진짜 이렇게 일을 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았겠죠.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들한테 속아서 20년 동안 노예짓하고 살았다고.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네가 부자 친구 만나더니 눈이 돌았나 본데. 걔가 뭐 네 가족도 아니고 너 계속 신경 쓸 것 같아?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갈 수 있게 용기 준 것만으로도 나는 내 친구한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도 살았는데 어딜 가든 못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엎고 제 짐 챙겨 나갔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다 말해주었죠. 아들도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전역하면 엄마를 많이 돕고 살 테니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고요. 그 후로도 미연이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었고 이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 고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벌어도 된다고 집 구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미연이는 자기가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의류 원단 관련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학원도 끊어주고 제가 공부하며 지낼 수 있게끔 생활비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변호사인 동생 성철이의 도움을 받아 이혼 준비도 도와주었죠. 미연이의 도움으로 성철이의 로펌 변호사들이 제 이혼을 도왔고 그동안의 제 고생과 노고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최고 금액으로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사이에 신우는 이사실로 가서 미연이에게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미연이는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희진이라고 저를 불렀죠. 신우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싸가지 없게 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는 채 말라 하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래, 희진아? 솔직히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든 말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어. 사과 받아줄게. 됐지?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고마워요, 언니. 제가 왜 사과를 받아줬냐고요? 사과는 받아줄 수 있죠. 그거랑 별개로 신우가 받을 죗값은 그대로였거든요. 원하는 대로 사과했고 희진이가 받아줬네. 역시 희진이는 대인배야. 감사해요. 그러면 이사님이 성철이 오빠한테 다시 얘기 좀. 무슨 얘기? 사과는 사과지. 그런 거 바라고 사과한 거야?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성철이는 이미 박지은 대리한테 정 다 떨어졌던데?
내가 다 얘기했어. 그리고 참, 박지은들이 나는 일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만. 그래서 우리 지방 쪽에 물류창고 있지. 거기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좀 많이 배워야겠어. 네? 제가 무슨 물류창고요. 이사님, 그건 아니죠. 전 본사 직원인데. 그럼 일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던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은 박지은 씨를 계속 두고 볼 순 없지. 신우의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콧대 높은 신우에게 사과는 받아냈고 별개로 신우는 회사에서 자천되고 파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때의 그 신우 표정은 정말 볼만하더군요. 저는 미연이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화려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더 도와준다고 했지만 미안했고 또 재산분할 받은 돈이나 위자료 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원했던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의욕이 샘솟습니다. 20살 아버지의 부도와 함께 포기해야 했던 그 꿈을 이제서야 조금씩 이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틈틈이 미연이와 만나 밥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수다도 나누곤 합니다. 저희는 마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철없던 중학생 시절 제가 미연이에게 건넸던 도시락과 준비물들. 저에게는 친구를 돕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게 미연이에게 그렇게 큰 감동과 마음으로 다가왔는 줄 몰랐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제가 미연이에게 느끼고 있고요. 저를 구원한 건 로또 당첨도 백마탄 왕자님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 심어두었던 인연의 씨앗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며느리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님하고 사이도 너무 좋아서 정말 가깝게 잘 지내거든요. 어쩔 때는 친정엄마나 큰이모처럼 의지가 되기도 해서 이것저것 속 시원히 털어놓거나 고민 상담을 할 때도 많죠. 저한테는 저희 시어머니가 일종의 비빌 언덕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시어머니랑 이렇게 지낸다는 걸 알면 주변에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보험 영업 일을 하셨다가 5년 전에 그만두고 집에 계세요. 더 이상 보험 영업은 안 하시지만 하실 때는 정말 왕성하게 일을 하셨다더군요. 과거에 아버님이 사업으로 큰 돈을 말아먹고 몇 년 동안 집에만 있으신 적이 있대요. 원래도 생활비는 최저로만 주고 본인한테만 잘 쓰는 분이셨다는데 그만큼 생활비마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다는데 보험 영업일로 보험왕도 되시고 꽤나 잘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보험 관련 서류가 잔뜩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동네방네를 누비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 참 억척스럽고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들을 위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전쟁 같은 삶을 사셨다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뭐 하셨냐고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여서 밖에서는 호인소리 듣고 다니셨다지만 정작 집안 살림에 있어서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하면 착하고 자상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셨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놀란 게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아버님이 기본적으로 대꾸를 잘 안 하세요. 어머님이 두세 번 이상 물어보셔야 그제야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도 엄청 귀찮아서 대충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귀가 안 좋으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놀러 다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건강 엄청 챙기셔서 매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친구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죽을 상 하고 있고 어머님 말에 대답도 거의 안 하시고 게다가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말투도 많이 쓰세요. 보험 왕까지 될 정도로 일 열심히 하시고 돈도 잘 버셨고 집안일에 아이들까지 바르게 잘 키워내신 어머님. 제가 아버님이라면 어머님 같은 아내는 업고 다니실 것 같은데 자격지심인지 뭔지 어머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심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인 제 앞에서조차요. 아버님은 워낙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인데 사실 자식한테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남편 등록금도 어머님이 거의 내주셨다고 하고요. 어머님이 힘들어서 아버님한테 같이 내자고 했는데 아버님은 대학 보내놨으면 지들이 알아서 할 거지 어디서 손을 벌리냐고 난리를 치셨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1년 휴학하고 돈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진짜 아버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면 남편도 이해했겠지만 아버님은 그때 친구들이랑 괌 여행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쓸 돈은 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잘 안 쓰시는 거죠. 게다가 저랑 남편이 살던 집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세로 계속 살다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놔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전세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해도 몇 천이 좀 모자랐거든요. 염치불구하고 시댁에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님은 차가운 얼굴로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라. 난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못 준다. 다 키워서 결혼시켜놨으면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가 꼭 도와줘야 되는 법도 없다. 하다못해 내 친구 아들 놈들은 부모님 감사하다고 차 한 대 뽑아주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잘도 보내주더라. 그런 건 못할 망정. 돈 달라고 손 벌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도와줄 생각 전혀 없다. 그 매몰찬 거절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아버님 모르게 조금씩 떼어놓은 비상금이었어요. 어머님은 영업일을 하시면서도 새 옷도 잘 안 사시고 소박하게 사셨다는데 그러면서 모은 돈이었죠. 어머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받아도 너네 전세 사기 당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다행히 전세금은 돌려받았지만 집 매매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이 돈 보태서 집 마련하는데 보태고 편하게 살아. 내가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너네 새 집 산다고 하니 내 선물이다. 어머님은 평생 몰래 모아둔 쌈짓돈을 저희를 위해 주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평생 마음고생하셨고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으시다는데 그럴 때 홀로 서기를 위해서 모은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힘들다 하니 선뜻 내주신 거고요. 그날 저는 어머님의 거친 손을 꾹 잡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귀하게 잘 모시겠다고요. 그래서 결혼 7년 차인 지금까지 딸처럼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 대하듯 아껴주셨고요. 그렇게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도중
시댁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신 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온화하던 어머님의 표정이 그날따라 흑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 덜컥 겁이 났는데 한참 만에 떼신 어머님의 입술에선 상상조차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 뭔데요, 어머님?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시아비가 바람이 난 것 같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아버님이 어머님께 충실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분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년간 지켜봐도 아버님은 밖으로만 돌고 집에 잘 있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을 무시하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신 거냐고, 상대가 누구인지 아시냐고 조심스레 엽주니 어머님은 치를 떠시며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네 시합이 제일 친한 친구 김 사장 알지? 그 김 사장 처랑 바람이 났더구나. 저도 어떤 분인지 알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철물점 하신다는 김 사장님이요? 그 아내분이라면 동네에서 화장품 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 여사님이라고 했나?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시부모님과 친한 분들이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얼굴도 여러 번 뵀고요.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떻게 가족끼리 다 알고 지내는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죠. 어머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는 듣는 저마저 수치스러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횟집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종 놀러 가셨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어머님이 속이 좀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식당 뒤편으로 나가셨대요. 그 횟집 화장실이 건물 뒤편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인기척과 함께 낯뜨거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낯이 익은 목소리라서 살짝 다가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버님과 김 사장님 아내인 박 여사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나 너무 취했지? 취해도 너무 예뻐. 내가 박 여사 보면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니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화장실 앞에서 아버님과 박 여사가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엉겨붙어 있는 걸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몸을 더듬으며 낄낄거리는 그 추잡한 꼴을 보는데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셨대요. 생각 같아서 니들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쳤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아버님과 박 여사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모르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내 눈이 썩는 것 같더라.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아버님께 그나마도 남은 정, 의리, 연민, 그 모든 감정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건 오직 혐오감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야지. 이번엔 진짜로. 더 이상 저 더러운 인간이랑 한 집에 숨 쉬는 것도 역겨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칼을 갈며 단호하게 나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외도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외도가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아는 외도는 제 남편이 군대 갔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여자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은 나중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숙이고 들어오셨다는데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으려 하셨지만 군대 가 있는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냥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고 받아준 게 천추의 한이다. 그때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들도 장가 가서 잘 살고 있고 나도 늙었는데 더 이상 저 인간 수발들며 내 속 곪으며 살기 싫다. 남은 인생 낭비하기 싫어. 그럴 가치도 없고 이참에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련다. 시골 가서 우리 언니랑 지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시이모님이 시골에서 혼자 지내셨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아버님과 정리하시고 거기 내려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이미 마음까지 정하셨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님과 박 여사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왜 바로 덮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딴에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아버님께 드린 건데 아버님이 또 바람을 피웠다 보니 어머님 마음에서부터 이미 끝낼 결심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굳이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난리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성정 자체가 워낙에 큰 소리 내고 난리치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정말 힘들게 하지만 후련하게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의 선택을 응원하고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목격은 하셨지만 모른 척을 해버렸기에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고마워. 저는 그 길로 성능 좋은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버님 차키를 들고 나가 운전석 시트 및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붙여두었습니다.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님이 외출하고 돌아오신 틈을 타 녹음기를 해수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아버님과 박 여사의 불륜 녹음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강원도 쪽으로 갈까? 난 어디든 좋지. 그럼 장 여사 모르게 하고 나와. 지가 알면 어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자기 마누라 꽉 잡고 사네. 하지만 나는 우리 박 여사한테는 더 꽉 잡혀 살지. 하기, 장 여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둔한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아니면 장 여사도 어디 애인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럴 주제도 못 대네요. 바람은 아무나 피나. 우리 박 여사처럼 남자를 홀리는 맛이 있어야지. 우리 자기 입담 좀 봐. 젊었을 때 여자 많이 울렸겠어. 어때? 어때? 좀 매력이 넘쳐? 좋아 죽겠어 아주. 두 사람의 적나라한 애정 행각은 물론이고 배우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건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어머님께 꼭 필요한 증거긴 하지만 또 어머님이 직접 들으시면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파일은 따로 저장해두고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녹음 파일은 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사장님네 부부내외를 집에 초대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요, 어머니? 이제 끝이니까 끝장을 보려고. 어머님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눈이 빛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김 사장님과 아버님의 상간녀인 박 여사까지 초대했습니다.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와서는 여우처럼 웃음을 흘리며 저희 엄마더러 장 여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머, 장 여사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음식 솜씨가 날로 좋아지셔. 아버님도 김 사장님과 양주를 까며 신이 나셨는데 그 와중에 박 여사와 아버님이 간간히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딴엔 어머님과 김 사장님 모르게 하려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노골적이고 다 보였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도와서 국을 퍼고 있는데 주방으로 들어온 박 여사가 저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까지 불렀네요. 우리 며느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요. 그래요?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든든한지. 그만큼 장 여사님도 잘하니까. 이봐요, 장 여사님 며느리. 네?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도 좀 잘하고. 시어머님한테는 잘해도 시아버님한테는 그닥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러나 싶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좀 짜증나셨는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만큼 시부모 잘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 양반이 그래요? 아니, 그냥 잘하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어머, 오늘따라 장 여사님 좀 까칠하시네. 옆에 며느리 있다고 괜히 그러시나 봐. 그러면서 준비해놓은 음식을 하나 집어먹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그냥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좀 이해가 안 됐죠. 뭐가 좋다고 상간녀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줄까 싶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왠지 들떠 보이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술 기운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수저를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보. 아버님은 또 못 들은 척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는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죠.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참 평생 동안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네. 그 말에 아버님이 흘겨보시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술 취했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는 째깍째깍 대답 잘도 하면서 내 말은 항상 무시하지. 왜 이래 갑자기? 취했어?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됐고 그만 살고 이제 이혼합시다. 갑작스러운 말에 식탁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씹던 고기를 멈추고 모두가 어머님을 쳐다봤죠. 아버님도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 여편 내가 밥 먹다 말고 노망이 났나? 무슨 헛소리야! 술 취했어? 그 말에 어머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나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산 평생 중 지금이 제일 제정신이라고. 살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지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 뭐? 해방? 지옥? 그 말에 앞에 있던 김 사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유, 재수씨, 왜 그래요 갑자기? 술 많이 자셨네. 김 사장님, 제가 술 취한 걸로 보이세요? 저 안 취했습니다. 아주 멀쩡해요. 시끄러! 친구네 불러놓고 뭔 헛소리야? 그딴 헛소리 하려고 식사 자리 마련했어?
할 말 있으면 둘이 있을 때 하지 웬 헛소리나 하냐고! 아버님이 역정을 내는데 어머님은 여유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왜 불렀냐고? 몰라서 물어? 내가 이혼하는 이유에 이 여자도 포함이니까! 어머님은 박 여사를 가리키며 폭탄 발언을 하셨죠. 그 말에 김 사장님은 어리둥절해하고 박 여사는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황한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었죠. 야! 너 지금 미쳤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박 여사도 막 파들파들거리며 따지더라고요. 장 여사님, 정말 섭섭해요. 어떻게 저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버님이나 박 여사나 억울하다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데 어머님이 처음 그 둘의 불륜을 발각했을 때 현장을 잡지 않은 게 차라리 다행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만약 그때 어머님이 현장을 잡고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했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어머님을 몰아가면서 이상한 사람 만들 게 뻔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억울하다는 듯 펄쩍펄쩍 뛰는데 모르고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이나 박 여사나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박 여사는 심지어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하고요. 김 사장님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리발을 내밀 줄 알았다는 듯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참 뻔뻔하게도 나오네. 이럴 줄 알고 증거 다 있으니까 직접 들려드릴게요. 저도 어머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볼륨은 최대치로 하고요. 우리 자기랑 이렇게 놀러 가니까 너무 좋다. 이리 손 좀 줘봐. 우리 손 잡고 가자. 우리 박 여사는 살결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손만 만지면 20대네. 내가 손만 부드러운가? 속살은 더 부드럽지.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박 여사 속살 부드러운 거. 못 살아. 아버님과 상간녀의 끈적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가득 채웠습니다. 좀 전까지 억울하다고 방방 뛰던 아버님과 박 여사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아버님은 제 핸드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고는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시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지 아주. 이 요망한 것이 시부모 사이 갈라놓으면 너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아?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상 위에 있던 국과 밥을 팔로 확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닥으로 음식과 그릇들이 나동그라지면서 엉망이 됐죠. 내가 부탁했다 내가. 당신이랑 박 여사 인연이랑 바람피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직접. 시어매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 걸 도와주겠어.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본인이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역정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따 대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그대로 아버님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날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세게요. 아버님은 아이고 하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김 사장님은 눈이 돌아서 아버님 멱살을 쥐고 흔들었죠.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친구 마누라랑 놀아나? 네가 인간이냐? 이거 알아. 이거 다 오해다 오해. 오해? 딱 들어도 네 놈이랑 내 마누라 목소리인데 오해? 김 사장님은 이번엔 박 여사 팔목을 확 당기더라고요. 네가 말해봐라. 진짜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거짓말해봐. 둘 다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김 사장님도 완전 분기탱천해서 정말 뭔 일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서슬퍼런 모습에 아버님도 박 여사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거짓말했다가는 김 사장님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가 어버버하자 김 사장은 눈이 돌아 박 여사를 확 떠밀었습니다. 박 여사도 아이고 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너 아직 그 볼은 못 고쳤지? 전에 걸렸을 때도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바람난 거 맞지? 김 사장님이 절규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박 여사는 전에도 한번 바람피는 낌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사장님네 집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는데 박 여사가 죽어도 아니라고 해서 김 사장도 그냥 없던 일인 것처럼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난 걸 보니 그때 그 일도 맞았구나, 그때도 바람 핀 게 맞았구나 싶었던 거죠.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더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 박 여사도 그렇고 완전 상습범인가 보더라고요. 중내 산의 그 난리통 속에서 어머님은 미리 싸둔 캐리어 가방 하나를 딱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향해 시원하게 한마디 던지셨죠.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 해먹겠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다 할 거니까 그리 알아. 박 여사 너도 마찬가지야. 더러운 것들. 저도 잽싸게 일어나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버님의 비명소리와 상간녀의 울음소리,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김 사장님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 어머님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제 차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어머님은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깊은 실망, 애증, 후련함과 통쾌함,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흘리는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갔죠. 그 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생 폰만 잡던 아버님은 그야말로 동네 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 마누라를 건드렸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된 거죠. 게다가 아버님은 어머님이 적당히 이혼 신용만 하고 말 줄 알았나 본데 진짜 소장을 보내니까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꼿꼿하던 아버님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했죠. 심지어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제 남편도 아버지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자식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남편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따졌죠. 아버님은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증거가 워낙 명백했고 유책 배우자가 확실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의 반을 어머님이 가지기로 하셨죠. 아버님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 확정 판결이 나던 날 어머님은 법원 앞에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님에게서 그렇게 환한 미소는 처음 봤을 정도로 밝고 시원해 보이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이제 내려갈 거라며 집을 싸시더니 저를 조용히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이거 받아라.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이런 돈 못 받아요. 아니다, 받아둬라. 네가 도와줘서 내가 위자료도 다 받아낸 거 아니니. 이건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한테 주는 수고비고 딸 같은 너한테 주는 내 마음이다. 어머니,
나 이제 시골 내려가면 돈 쓸 일도 많지 않아. 이건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그동안 네가 고생 참 많았다.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돈보다도 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머님 소송 옆에서 도우며 고생 꽤나 했지만 그런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살러 가볼란다. 너네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도 그럴라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당당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했죠. 어머님,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어머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신 지도 벌써 1년이 좀 넘었네요. 텃밭도 직접 일구시고 낮잠도 실컷 주무시고 귀찮으면 라면도 끓여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사진 보내주시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아버님 눈치 보느라 늘 주눅 들어 있으셨는데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햇살처럼 맑은 웃음꽃이 활짝 피셨더라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다가 버림받아서 세상 꾀재재하게 사는 아버님이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 남편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을 하셨지만 남편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가족을 저버리고 쾌락만을 쫓았던 대가를 처절한 외로움으로 돌려받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3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바람난 막장 시아버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당당하게 독립하신 우리 어머님. 저는 황혼이혼이 결혼 실패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는 위대한 독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저의 어머님의 앞날을 응원하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